책 읽기 36-3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 레러의 이 책의 그 학연대적 미스터리의 구성 요소 세 개. 첫 번째가 시적 상상력이죠. 두 번째가 영성, 세 번째가 재미인데 조나 레러가 이 탈근대적 미스터리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미술사에 관한 짧은 언급에서도 뚜렷합니다.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예술의 최우선 과제는 종교가 아니었다. 고대 로마의 화가들은 처음으로 그 르네상스 때죠. 사람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르네상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세가 끝났으니까 그죠? 근데 중세 이전에는 또 사람을 위해서 그렸으니까 그 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그렸으니까 그죠? 고대 로마 시기 이후 화가들은 처음으로 사람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그죠?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교황이 좋아해서 될 일이 아니죠. 중앙의 소실점, 원근법이죠. 응? 원근법. 응? 핵심이. 원근법이라는 게 중앙의 소실점을 갖다 이렇게 쭉 고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제일 멀고, 그죠? 중앙의 소실점이 제일 멀고, 가까이 올수록 좀 커지는 게, 그게 이제 원근법인데, 중앙의 소실점이라는 거, 점이 하나 있죠. 그 점은 누가예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인간의 눈, 그죠? 이는 캔버스를 바라보는 신과 달리 완벽하지 않은 인간을 속이게 만든 트릭이죠. 우리는 이제 그 원근법을 보면서 아, 저기 멀리 있네라고 하지만 그 눈이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존 버거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 말한 것처럼 원근법은 보는 사람의 눈이 모든 것의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보는 사람 쪽에서 이 가깝고 멀고 이게 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온 우주가 신을 위해서 배치됐다고 여겨졌던 것처럼 중세시대 때 말이죠. 이제 가시적 세계는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 동안에는 예전에는 우주가 신을 위해 배치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갈릴레오 뭐고 다 혼났죠. 이제 가시적인 세계는 이제 뭐예요? 이제 르네상스. 왜 역사적인 이런 용어를 이렇게 모호하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른 옛날 시대인데 이것도 그죠? 이거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건데 가시적인 세계는 보는 사람을 위해 배치된다. 그죠? 그러니까 브루넬리의 트릭은 휴머니즘의 연장선에 있는 휴머니즘, 그죠? 인간중심주의. 어? 인간중심주의.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다 써놓고, 르네상도 다 써놓고 나면 너무 쉬운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안 쓰니까, 휴머니즘이 왜 튀어나온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 펼칠 수 있는 마술이 어떤 건지 착시 현상을 통해 보여준 셈인 거죠. 그죠? 인간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제. 인간이 돈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세상엔 언제나 지금보다 더 실물을 가깝게 두상을 모사할 수 있는 대안이 등장했다. 이게 뭐예요? 사진이죠, 사진. 그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사진 예술.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는 사진이 더, 그지? 쉽게 빨리 찍잖아. 그 대안이 등장한 거야. 그냥 필요한 얘기들을 싹 빼고 멋있게 말하는 경우가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관객들은 투시법을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경이감이 없어지는 거죠. 멋있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미술 기쁨은 반으로 잘린 마술에서 비밀이죠. 마술에서 반으로 잘린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대로 밑에 숨어 있다 올라오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되면 뭐 원근법도 그렇죠. 별거 아닌 얘기가 된다는 거죠. 비결은 잘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더 이상 신기할 게 없다. 뭐 그런 거죠. 그죠? 마술도 그렇죠. 화관을 먹고 살기 위해 새로운 트릭을 개발해
사람들이 창작 과정을 가늠하지 못하게 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했다. 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좀 이상하죠? 갑자기 이상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근대적 퍼즐을 알면서도 탈근대적 미스테리를 파악하지 못한 듯 존 버거의 미학을 어? 인용하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한 미술사의 설명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대에서 탈근대로 지금 역시 혁명적으로 전환 중인 미술사를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호하게 말해요. 화가들은 먹고 살기 위해 새로운 트릭을 개발해 사람들이 창작 과정을 가늠하지 못한 작품을 만들어야 했다고. 이건 뭐야? 화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거지. 뭐가 빠졌어? 역사 의식이 배제된 묘사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역사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 의식이 배제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다시 정리해 보면 신중심의 중세 시대와 달리 그죠? 인간 중심의 근대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소실법을 이용한 그지? 소실 소실점 그죠? 소실점을 이용한 원근법 등 그죠? 가시적 세계를 그리는 인간 중심의 회화가 되었다면 어? 이제 진행 중인 팔근대 시대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뭐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새로운 트릭이 있어야 된다는 지침밖에 안 주는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죠? 뭔가 논리가 이상해요. 갑자기 왜 중세에서 근대로 올 때는 역사적인 설명하다가 지금은 그치?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근대하고 탈근대를 구별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면적인 캐릭터와 입체적인 캐릭터의 차이를 구분하는 이엠 포스터의 소설론을 인용을 하는데 또 다른 걸 설명하면서 이론은 여기저기 막 써요. 미술사와 유사한 비슷한 그 비교를 조나 레러가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이어갑니다. 이번엔 또 이엠 포스터 얘기예요. 이쯤에서 다시 입체적인 캐릭터를 갖춘 문학이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죠. 입체적인 캐릭터는 독자들이 책을 읽는 방식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조차 바꿔놓는 인지심리학자 데비드 키드와 에마누엘레 카스타노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평면적인 캐릭터와 입체적인 캐릭터를 비교한 포스터의 이론을 근거로 훌륭한 문학 작품이 독자들에게 타인의 관심을 북돋우는 이유를 설명했다. 왜 훌륭한 문학 작품이 중요하냐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평면적인 캐릭터는 뭘로 봐요? 카테고리에 기반한 인식으로 이해한다는 거. 카테고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 조사, 군인, 노인, 소년.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지? 전형적인, 그지? 소년은 어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전형적으로 알리지. 노인, 이름도 필요 없이 노인, 그럼 노인하고, 소년, 그러면 소녀, 그러면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는 개성이 있는 독립적 인물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타입이죠. 쟤는 그 수줍은 소녀 타입,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캐릭터의 다음 행보를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의 머릿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녀가 나왔다, 남자가 나왔다, 소녀가 얼굴을 붉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펄프 팩션, 이거는 이제, 잡지 귀퉁이에 실리는 기승전결을 갖춘 짧은 소설이죠. 그 뻔한 소설이야, 내용이. 여름용 액션 영화의 등장인물들. 어, 딱 나오는 순간 알죠? 아, 쟨 깡패, 쟤는 착한 사람, 이렇게요. 우리는 그들이 행동하기 전부터 상방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껄렁껄렁한 깡패, 조물하기는 좀 이따 죽겠구나, 이런 거죠. 등장인물들의 내면의 주안점을 두지 않는 장르 소설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읽어도 마음 이론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읽으란 만화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능력이 항상 마음을 훈련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입체적인 카테고리는 입체적인 캐릭터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모든 캐릭터를 넘어서는 거예요. 햄릿, 어떤 사람이야? 그게 전부죠. 엘모 레너드의 탐정도 마찬가지다. 독자들은 지면에 적힌 단어들을 통해 이들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고 미묘한 정서적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인물을 읽을 때는 사고의 지름길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볼돌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상상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입체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은 마음 읽기 훈련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세실리아 헤이스는 마음 읽기를 글 읽기에 비유하는 거죠. 그 두 개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 능력 모두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신생아의 대뇌 피질에 내장된 본능은 아니다. 태어나면서 하는 건 아니죠. 글을 읽으려면 수년간 교육을 통해 글자와 발음을 배워야 하는 거죠. 마음 읽기도 비슷한 과정,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 헤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 아이가 정서적 이게요 늑대 인간이 있었어요. 응? 응. 늑대 인간. 즉 늑대에게 납치돼 동안 나간 아이가 소년에게 돌아온 사건인데 이게 똑같죠? 아이 때 이거 늑대하고 사는 거예요. 늑대처럼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큰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사례에서 확인 되었듯이. 어? 그러니까 인간 아기가 정신적 요인을 파악하는 능력은 뭐랑 똑같다? 침팬지 새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걔가 돌아왔는데 침팬지 새끼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인간 아기는 타인의 말버릇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아이가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입체적 소설적 캐릭터야말로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보강하는 없어서는 안 될 장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 내적 자아도 미스터리도 없는 하나의 개념이나 특징이 정중심인 평면적 캐릭터라는 개념 설정을 왜 했을까요? 이거는 이 자체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입체적 캐릭터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행동과 감정을 예측할 수 없이 모순으로 꿈틀거리는 삶의 예측 불허한 측면이 책 속에서 구현되는 인생으로 설득력 있는 놀라움을 선사하는 입체적 캐릭터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예요. 평면적 캐릭터라는 건 뭐냐면 게임의 NPC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논플레이어 캐릭터요. 예? 그러니까 그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캐릭터도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말이죠. 그처럼 뭐예요? 다른 인물과 대비되는 성격, 가치를 지닌 인물로만 역할하는 포일이라고 그러죠. 포일. 그러니까 평면적인 캐릭터는 개성이 있는 독립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타입으로 이 캐릭터의 다음 행보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의 머릿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카테고리에 기반한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군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부터 항방을 알고 있어 근대적 퍼즐로 인한 호기심조차 주지 못하는 평면적인 캐릭터. 그지? 그런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조안점을 두지 않는 장르 소설은 당연히 아무리 읽어도 마음 이론 능력이 향상될 리가 없겠죠. 훌륭한 문학 작품이 독자 타인에 대한 관심을 북돋은 이유는 뭐냐면 책을 읽는 방식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 바꿔놓는 입체적인 캐릭터들 때문이라고 조라레르가 주장한다. 하지만 입체적인 캐릭터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가둘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소위 입체적인 캐릭터를 위한 이론 구축이 어려움. 그럼 도대체 뭐라고 예약해야 되냐? 그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죠? 입체적인 캐릭터가 등장한 소설은 마음 읽기 훈련의 기회가 되며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신생아의 대뇌 피질에 내장된 본능은 아니니까
글을 읽으려면 수년간 교육을 통해 글자 발음을 배워야 하듯 마음 읽기도 비슷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너무 다소 급하게 진행된 설명 과정 같죠? 뭐가 두 개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빠졌는데 그게 해결돼야 입체적인 캐릭터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책의 주제에 따라 조라 레너가 중요시하는 입체적인 캐릭터가 근대적 퍼즐의 해결 대상이냐, 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 공부하고 있잖아. 그 얘기하고 있잖아. 모든 캐릭터를 넘어서는 할근대적 미스터리인지 이게 하나 중요하겠죠. 그럼 좀 설명이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마음 읽기 훈련의 기회가 될 정도의 입시적 캐릭터를 우리와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보강하는 없어서 안 되는 장태로 만드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요. 왜 그런 힘이 생기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야. 이 두 가지 다 아주 길고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깊이 건드리는 것은 쉬운 컨텐츠가 아니라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의 역설에 관한 부분에서 그 해답의 일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의 역설이다. 그들은 이해하기 쉽거나 매끄럽지 않다. 우리를 깊게 건드리는 것은 쉬운 컨텐츠가 아니다. 구두점이 없는 시, 전례가 없는 음악, 원칙을 깨는 동화, 기존 장르적 클래시를 거부하거나 영리하게 비꼬아 활용하는 영화에 그래서 주목하는 아름답다는 느낌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다. 카니에는 자기가 만든 부조화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지만 누군가는 그저 소금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바하의 장엄한 음악을 누군가는 그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각기 다른 형태의 매끄러지 않은 것 부조화에 반응하는데 하지만 취향은 수없이 다양할 수 있어서 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뭐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아름다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코드로 몰입해야 되고 이해를 허락하지 않는 대상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지 하고 계속 찾아봐야 돼요. 존 키츠가 말했다. 아름다움이 진실이며 진실이 아름다움이라고. 이게 존 키츠의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존 키츠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아름다움은 진실이 아니다. 아름다움은 모호한 진실로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남기는 대상과 마주할 때 얻을 수 있는 위로다. 친숙하면 안좋아하면 편하다. 인간의 뇌는 태생적으로 게으르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예술은 묘하고 불안한 느낌을 전달하며 좀 더 수수께끼 같은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몸부림이다. 향유하려는 몸부림, 설명하려는 몸부림이다. 덕분에 예술은 계속한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아름다움이 진심이며 진심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한 오드 오너 그레셔는 그 그리스 항아리에 관한 오드 시죠. 거기서 이제 끝부분에서 말한 건데 존 키츠의 정의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뭘 말하는 거지? 이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존 키츠가 누구냐면 영국 낭만주의 2세대 시인이에요. 그 낭만주의가 뭐예요? 알다시피 낭만주의는 근대 사상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존 키츠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뭐예요? 신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것이죠. 어? 그리고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에게 아름다움이 진실이라는 근대 세계관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진실이 아니고 모호한 진실로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남기는 대상과 마주할 때 얻을 수 있는 위로라는 요라레라의 반대 담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19세기 말 근대 세계관의 본격적 비판의 시작이었고 근대 담론의 출발점이었던 모더니즘 후계자 추한 것이 아름답다는 악의 꽃의 상징주의신 보들레를 위한 키츠가 아니라 보들레 구두점이 없는 시, 전례가 없는 음악, 원칙을 깨는 동화, 기존의 장르적 클래시를 거부하거나
영리하게 비유과 활용하는 영화 등 우리를 깊이 건드리는 것은 쉬운 콘텐츠가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 아니라는 예술 작품의 역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근대 예술의 묘사랍니다. 그래서 존 키츠의 아름다움이 진실이며 어? 진실이 아름다움이라는 선언과 극히 대조적으로 진실이 아니라 뭐다? 아름다움은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은 객관적이잖아. 그죠? 진실은 그렇잖아. 객관적으로 다 누구나. 그게 이제 왜 객관적이 근대 사회에서는 객관적이 그러죠. 근데 주관적이다 이 말은 정반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인은 숨은 문법자, 입법자라고 선언할 정도로 신 아닌 인간을 위한 새로운 진실 구조인 근대 세계관의 건설에 선봉에 서 있던 낭만주의 미학이 응? 공동체의 구성 원리가 될 정도로 객관적이었다면 응? 이제 빨간대 시대로 전환하는 혼란기 동안에는 보들레르처럼 악의꽃, 그지? 미와 추를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그지? 어떻게 돼요? 객관적 미학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이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키츠의 근대 미학보다 응? 보들레르의 할근대 미학을 선호하는 조라레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음 읽기 훈련이란 뭐겠어요? 타고난 능력을 보강하는 없어지는 장치인 입체적 캐릭터는 뭐예요? 근대적 퍼즐이 아니라 탈근대적 미스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해야 한다. 그죠? 러시아 형식주의가 현대 문학에 공헌한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낯설게 하기예요. Defamiliarization. 그걸 소개하는 부분에서 필자가 제기한 다른 과제, 즉 마음 읽기 훈련의 기회가 되는 입시적 캐릭터의 힘의 원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답이 다 있었어요, 이 책에. 어느 정도는. 1917년 러시아 형식주의자 빅토르 스클로브스키는 매끄럽지 않음이 선사하는 미학적 이점을 주제로 하는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천성적으로 게을러 뭔가를 알아채지 못하는 인간의 뇌를 언급하며 현실을 낯설게 만들므로써 이런 성향을 뛰어넘게 하고 주의력을 되찾게 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다. 낯설게 하기가 바로 예술의 역할이다 이거죠. 스크로브스키의 주장을 들어보자. 예술은 삶의 감각이 회복될 때 존재한다. 예술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 돌을 돌로 인식하도록 위해 존재한다. 대상을 낯설게 하는 것, 행태를 어렵게 만들어서 인식의 난도와 길이를 높이는 것이 예술의 기술이다. 매끄러지 않음과 낯설게 하기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 시를 예를 들어보자. 시는 종종 글쓰기의 일반적인 법칙에서 자유롭죠. 시가 지켜야 할 요건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딱 하나예요. 언어가 다르게 느껴져야 한다. 그죠? 시 언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면 안 되죠. 시인 겸 평론가인 허시필드의 말처럼 시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를 되새기게 한다. 시는 언제나 그랬다. 현실을 낯설게 함으로써 주의력을 되찾게 하는 삶의 감각에 회복하게 하는 힘.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예술의 역할이라. 그 대표 사례가 매끄럽지 않음과 낯설게 하기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이 시라는 말이야. 조나 레너의 이 같은 설명에 동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적 상상력이야말로 근대 시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조나 레너가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개념으로 희망한 마음 읽기 훈련의 기본 구조다. 그러니까 문학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특히 요새 AI 시대. 조나 레너는
낯설게 하기의 사례로 디킨스의 시를 이용해요. 에밀리 디킨슨이요. 디킨슨은 낯섦을 찬양했다. 그가 매끄럽게 읽히지 않는 시를 쓴 것은 단순히 심미적, 좀 이쁘게 보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웅장한 주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웅장한이 뭐예요? 영적인 거죠. 디킨슨이 시가 어렵길 바랐던 것은 이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죠?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가 신비하고 수수께끼 같다면 그건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이 신비하고 수수께끼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면 물질적, 현실 세상을 어,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초현실적이고 초공간적인 영성 세상 세계를 어, 세계를, 음, 세계도 생각한다. 응? 그러니까 현실 세상만 생각하면 그건 아닌데 이때 신비하고 수수께끼 같다는 거는 에밀리 디킨스가 본 게 단순히 현실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세상 모든 것이 신비하고 수수께끼 같을 수밖에 없죠. 귀신에 가면서 귀신 계속 영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뭐가 제대로 바라보냐? 뭐예요? 이게 뭐야? 물질 세계만 보지 말고 영성 세계도 포함하여. 응? 이게 제대로예요. 뭐 제대로 뭐가 제대로야? 그 말이 안 되어 있죠. 설명이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빼고 하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수수께끼를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왜 그래요? 현실 세계 속에서 너무 바빠서 감탄할 겨를이 없는 거죠. 시인은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가장 많은 찬양을 받은 시, 우물에 어떤 신비가 깃드는가? What mystery pervades a well? 어? 디킨슨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자연은 여전히 이방인. 그녀를 가장 자주 인용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흉가 겉으로는 절대 걷지 않고 그녀의 유령도 이해 못하지. 디킨슨이 시대를 잘못 타고난 작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녀는 남북정쟁 동안 모더니즘 시를 쓰며 그 50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될 시적 정통을 깬 시인이었다. 너무 일찍 태어났죠. 어, 우리는 여전히 디킨슨이 편지 봉투와 어, 초콜릿 포장지에와 공책에 드문드문 적어놓은 구절을 번역하고 이해하기 위해 열심을 부리고 있다. 디킨슨이 자연의 미스터리를 두고 했던 말은 그의 작품에 그대로 적용된다. 디킨슨이 매끄럽지 않은 시를 쓴 건 단순히 심리적 선택이 아니라 그의 웅장한 주제를 반영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 그의 시가 단순히 마음 읽기 훈련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탈근대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디킨슨이 편지 봉투와 초콜릿 포장지와 공책에 드문드문 적어놓은 구절을 번역하고 이해하기 위해 열심을 부리게 해요. 디킨슨이 시가 어렵길 바랐던 거는 이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라고 존 레너가 말하지만 그건 왜 어려운 거야? 그건 뭐냐면 적과 아군의 이분법에 기초한 근대 전성기에 살았는데, 그지? 남북전쟁, 남쪽과 북쪽이 싸운 거죠. 살근대 세계관으로 미래를 보아야 한다는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응? 그래서 시가 어려워야 돼. 우리는 삶의 수수께끼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제대로 바라보았을 때만 마음 읽기 훈련을 넘어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라는 장르에서만 에, 디킨슨의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대 세계관과 혁명적으로 다른 팔근대 시대를 살아내려면 제대로 필요한 시적 상상력의 길을 보여주니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디킨슨을 자꾸 읽는 거야. 일자가 팔근대적 미스테리의 구성 요소인 시적 상상력, 영성, 재미 중 시적 상상력을 디킨슨의 시로 설명하지만 시적 상상력이 다른 요소인 영성과 연결됨을
그의 시로 알 수 있습니다. 도라레라가 인용한 우물에 깃든 어떤 신비가 깃드는가에서 자연을 흉가나 유령이라 부르고 여전히 이방인이라 규정하게 한 우물에 깃든 신비는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형성사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유령 뭐 그런 거, 영 이런 거, 그죠? 이는 유튜브 동영상 이것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자주 요약했죠. 이거 많이 했죠. 필자의 인간 경험의 4단계 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상 이념 차원을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담론은 육체 물질 차원을 대상으로 하죠. 실험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정서 차원을 억압하고, 감정 정서 차원을, 영성 차원을 배제하였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탈근대 담론은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차원을 중심으로 육체 차원의 권리가 복원되는 새로운 사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탈근대 담론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 특징은 영성 차원. 그래서 응? 그러므로 당연히 산문적 근대 세계관을 혁명적으로 바꾼 탈근대 세계관을 구축하는 도구가 시적 상상력이면 시적 상상력의 특징이 영성 차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영성 구성의 요소, 탈근대적 미스테리 구성 요소 두 번째 영성을 조라레라가 지루하면 죽는다 미스테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스테리 담론을 요약하면서 미스테리가 최고 예술 작품의 영감을 얻는 출발점이라고 정의를 해요. 릴리의 몸부림은 창작의 몸부림이다. 창작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백지뿐이다.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지우고 빈 공간을 지식과 지혜로 채우고 싶은 유혹, 마치 처음부터 알았던 척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최고의 예술 작품은 출발점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어떤 미스테리에서 영감을 얻는지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미스테리가 창작자로 하여금 창작 과정에서 계속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재미있게 하죠. 뭐 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관객의 귀한 시선을 붙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니까 관객들도 계속 보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것에 이끌린다. 우리의 경영함은 거기서 시작된다. 미스테리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류 문화의 놀라운 진실이다. 시간은 정답을 무너뜨린다. 우리의 확신을 갉아먹는다.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는 건 가늠할 도리가 없는 것들을 담아내고 차곡차곡 쌓이는 비밀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야기다. 그 안에는 우주의 미스테리가 생생히 살아있다. 시간은 정답을 무너뜨리니까 뭐 지금 해결했다고 그래서 뭐 예측오리만 해결하면 명확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현대 세계관의 유토피아적인 확신을 갉아먹으리라는 건 당연히 사실이죠. 갉아먹겠죠. 시간이 지나면 싹싹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는 건 미스테리 같은 가늠할 도리가 없는 것들을 차곡차곡 담아내고 쌓이는 비밀로 우리를 유혹한 이야기라. 우주의 미스테리관 이런 경외심으로 밝은대 시대 예술 작품하고 요 독자가 만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영성차원.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도라레너가 거의 다 말했어요. 그래놓고도 영성이란 탈근대적 미스테리의 핵심 구성 요소를 정의를 하지 못한 거예요. 다 말했어요. 근데 이게 조나레라의 사정만이 아니에요. 조나레라 미스테리 담론의 영감이 된 듯한 사스의 유한게임과 무한게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미국에서는. 나는 보니까 좀 그랬어요.
좀 이따 문제가 뭔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슷해요. 조런하고 비슷해 문제가. 40년 뒤 뉴욕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된 카스는 어린 시절도 동네하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이때의 추억과 비트겐슈타인 정독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그는 게임의 본질을 분석한 책을 집필할 수 있었다. 세상에는 한계가 있는 게임과 한계가 없는 게임, 이렇게 두 종류의 게임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깨달음의 핵심이었다. 한계가 있는 게임은 흔히 볼 수 있다. 카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한계가 있는 게임, 은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하고 막판에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결정되는 게임이죠. 그게 한계가 게임이죠. 야구는 9회 딱 끝나죠. 이런 게임에 한계가 있는 경우는 참가자들의 목표가 승리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은 반드시 점수를 기록해. 18홀 골프, 모노폴리, 40야드 대시, 콜 오브 듀티, 뭐 어쩌고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하여튼 다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거 말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게임은 엄격한 규칙과 이걸 어기면 부정행위죠. 명확한 승리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충족시키면 게임은 끝나요. 야구에서는 점수가 9회 말까지 누가 더 많이 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죠. 반면에 한계가 없는 게임은 동네 야구에 가깝다는 거예요. 프로야구가 아니에요. 이 게임의 유일한 목표는 플레이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동네 야구는 뭐 누가 이기는지 관계가 없죠. 한계가 있는 게임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지만 한계가 없는 게임의 참가자들은 종종 그 규칙을 무시해가며 게임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네 야구의 경우 경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수들이 서로 팀을 바꾸거나 꺼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플레이는 목적을 위한 달성의 수단이 아니라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라는 거죠. 하스에 따르면 민주주의나 진화 과정도 한계가 없는 게임이라는 거죠. 선거는 끝이 없는 게임이고 세상에는 완벽한 종이 없으니까 진화도 그렇죠. 플레이 자체를 위해 하는 게임, 위임하는 게임이 가장 훌륭한 게임이고 그 안에서 참가자들의 진가가 가장 크게 드러난다고 확신한다. 그는 기독교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로서 한계가 없는 게임의 신학적 의미에 특히 관심이 많다. 주요 종교들은 역사가 아주 길죠. 힌두교는 역사가 6천년이에요. 유대교는 4천년이고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각 종교는 한계가 있는 게임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 광신도 조직을 결성하려는 사람,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카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신과 한계가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게임으로는 위대한 종교의 오랜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없죠. 선자 대가 시대를 초월한 존경받는 사람들은 정신을 다 깨우치면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될 뿐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이로써 논쟁은 계속되고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유대교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막강한 군사나 제국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수천 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지냈죠. 하지만 그들에게 랍비를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했죠.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종교에 의지하지만 종교의 명맥을 유지하는 건 무궁무진한 질문이라는 거죠. 종교뿐만 아니라 카스는 셰익스피어와 서전 페퍼스 로니 하트 밴드 클럽 이거는 비틀즈의 저거죠 판이죠. 위대한 예술이 세월을 이기는 이유도 그것이 한계없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작품은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햄릿을 한 번 읽고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다가 또 다시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 생겨요. 나도 거의 평생 햄릿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읽는 것 같아요. 읽는 거예요. 계속 게임을 하게 돼. 경전의 텍스트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랍니다. 이런 한계가 없는 게임은 대단히 성가시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열 수도 없는 미스터 상자 앞에서 뭐하러 끙끙대야 할까? 끝까지 범인을 밝히지 않는 추리소설을 뭐하러 읽어야 할까? 계율이 계속 반기는 종교를 믿어야 할까? 하지만 카스도 지적했다시피 바로 그런 끝없는 추구에 쾌감이 있다. 성인에게 한계 없는 게임에게 대해 설명한 미습적가 뭐 끝나는 게 없다고? 이기지 못할 게임을 한 이유를 상상하지 못한단 말이야.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결승선이 없는 놀이를 할 때 제일 즐거워해요. 무제한적인 게임을 할 때 제일 행복해해요.
게임의 본질을 분석한 책에서 카스의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는 한계가 있는 게임하고 한계가 없는 게임 이렇게 두 종류의 게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분이 왜 필요해요? 카스 자신에게도 놀랍게도 자신의 게임 이론이 지금 크게 호응을 받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근대 과학을 비롯한 근대 담론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계가 있는 게임, 유한 게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호재양 그 문제 생물학을 풀 수 있어요? 화학을 풀 수 있어요? 한계 내서 안 되죠. 기후재앙 등 그 난경 상황이 뚜렷해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그렇죠 지금 도덕도 그렇고 한계가 없는 게임, 무한 게임에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스 이론이 중요해졌어요. 이기지 못할 게임을 하는 이유를 상상하지 못하기에 한계가 없는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면 미심 쩍어하는 표정을 아직도 짓는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미래의 갈 길을 찾기 어려워하는 근대인이라. 지금 심각한 위기에 부닥쳤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얘기가 아니에요. 무제한적인 게임을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 아이들, 그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결승선이 없는 놀이를 할 때 제일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즉 누구예요? 무한 게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밝은 날씨나에 잘 되죠. 지금 시대는 무한 게임의 중요한 시대랍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카스의 이 이론이 유명해졌어요. 세계 1위 이세돌이 꼼수로 겨우 한 게임을 이긴 알파고가 바둑이나 체스 이건 뭐 거의 지금 점령했죠. 그래서 바둑에 제일 센 사람은 AI예요. 인간들은 그 밑에 있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컨닝을 하면 인간을 못 이겨요. 왜 그러냐면 연산 능력으로 계산이 가능한 한계가 있는 유한 게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은 컴퓨터가 너무 잘하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추론 기계의 A가 지금 더 근데 위협적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한계가 없는 게임인 삶 자체를 컴퓨터라는 기계가 정복하리라는 전망 때문에 사람들이 발발 떠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한계가 있는 유한 게임이 이건 뭐예요? 결국 컴퓨터나 로봇은 근대 기계 문명에 종속될 운명이라는 거죠. 이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시적 상상으로 무장한 한계가 없는 무한 게임을 중시하는 탈근대 지도자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리라 전망할 수밖에 없죠. 그지?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성가시게 느낄 수도 있는 열 수도 없는 미스터리 상자나 어? 끝까지 범인을 밝히지 않는 추리 소설에 매료되는 이게 미래니까 이게 미래니까 그래요. 기독교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로서 한계가 없는 게임의 신학적 의미에 특히 관심이 많은 카스인데도 어떻게 해요? 근대적 퍼즐하고 탈근대적 미스터리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어?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미스터리 담론을 탐구하는 조랄 에러처럼 신과 무한 게임을 하는 영성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신과 유한 게임하는 제도의 영역에서만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결정적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신비주의를 거기서 연구해요? 영성에서 연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각주에서 SNS만 해도 그렇다라며 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도구가 아니라 좋아요와 팔로우의 리트윗 경쟁이 되었다라고 유한 게임의 독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카스는 왜 근대적 요한 게임에서처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탈근대적 무한 게임에서처럼 플레이 자체를 위한 게임이 가장 훌륭한 게임인지 설명하지 못해. 그냥 선언해요. 이건 원본의 책에 가도 그래. 세상에 완벽한 종이 없다는, 응? 즉,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에 기초하여 그래야지 뭐가 돼요? 끝이 없는, 끝난다고. 내가 다 끝낼게 이게 안 되는 거잖아. 끝이 없는 게임이어야 하는 보통 선거의 민주주의가 진화 과정처럼 가장 훌륭한 한계가 없는 게임이 되는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무드가 됐건 햄릿이 됐건 캐리포터의 광활한 세계가 됐건 스포일러에 영향받지 않는 이야기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 양탄자의 무늬가 없으니 해독을 시도하는 건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불가사의한 미스터리를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다. 쓰는 말한다. 학생들에게 고전을 가르치는 이유는 미지의 무언가를 맞닥뜨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저한테 배운 걸 학생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건 문제를 대하는 자세예요. 미스터리를 인정하는가, 겸손을 유지하는가. 학생들에게 무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죠. 그 의미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서 성경이란 경전의 텍스트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끝없는 추구에 쾌감이 있다라고 종교학자 카스가 말해요. 그러나 이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 뭐 광신도 조직을 결정하는 사람,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는 신과 한계가 있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제 내전 일본의 카미카제 사살 특공대의 정신적 지주였던 일본 선불교처럼 러시아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우크라이나 침략의 정신적 주도 세력인 러시아 정교회나 히틀러 말살 정책으로 수없이 희생되었던 역사를 엉뚱한 곳에서 복수하듯 무력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트기와 미사일로 개미 잡듯 공격하는 심리를 지원하는 유대교 등의 종교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성이란 무한 게임의 측면을 무시하고 한계가 있는 게임의 요소인 제도만을 종교라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학살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종교에 의지하지만 종교의 이 명맥을 유지하는 건 뭐냐? 무궁무진한 질문이라고 하스 자신이 말하듯 일본 선불교에는 불경이라는 경전, 러시아 정교회에는 성경이라는 경전, 유대계에는 탈무드라는 경전 등이 신과 무한 게임을 하는 부분, 즉 영성 차원이 있는데도 이거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호성은 정답을 얻는 과정에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호성 자체가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모호성은 해석이라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철학적 탐구의 루트비 비트겐슈타인도 고급 종교의 영성을 위한 카스의 무한 게임처럼 도라레러의 탈근대적 미스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세요. 우리의 토끼예요.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에서 모호성은 해석이라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고 썼다. 오리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이는 위의 이 유명한 그림을 통해 그는 자기 주장을 입증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 그림이 오리로 보인다.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토끼로 보인다. 혹은 오리로 보였다, 토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했다시피 이건 부정확한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그림은 오리 토끼라고 해야 한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이미지만을 볼 수 있지만 다른 해석의 여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모호성은 정답을 얻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모호성 자체가 답이다. 오리를 보는 동안 토끼를 기억할 수는 있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양쪽을 동시에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질 거라고 역사학자 곰브리치도 얘기했다시피 예측 오류를 해결하면 오리인지 토끼인지 명확한 정답을 알 수 있으리라는 근대적 퍼즐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세상을 읽을 수 없음을 뚜렷이 밝힌 학자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얘기 많이 나와요. 근대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요건데 팔근대적 미스터리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 근대적 퍼즐의 안전구역으로 회귀할 테러를 결정적으로 막아버린 그림이에요. 저게. 패스는 관찰자들의 뇌 스캔을 살피며 텍스트 해석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이는 해석의 심리학을 파헤치는 실험이 될 것이었다. 그는 예쁜잎과 초록빛 나의 눈동자를 두 버전으로 수정한 뒤 피험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불륜 버전에서는 도입부에서 아서 곁에 누워있는 사람이 조나라는 사실을 명시했다. 피의 망상 버전에서는 처음에 몇 문장을 수정해 아서가 망상증 환자의 듯한 뉘앙스를 흘렸다. 그런 다음 이런 수정이 작품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다. 편집된 부분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피해험자의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에 따라 그들은 어떤 버전을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신기하게도 수정된 부분은 처음 네 문장뿐인데도 신경 반응의 차이는 끝까지 유지됐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했는데도 각 피험자 그룹들은 텍스트를 다르게 받아들였다. 해선이 이렇게 말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알다시피 뇌는 해석하는 기계다. 일단 프레임을 갖게 되면 모든 걸 그 틀을 통해서 한다. 셀린저의 작품은 하나의 해석으로 가둘 수 없다는 그 매력이 있다. 끝까지 우리 토끼에게를 고집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독자들은 존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니면 아서가 망상증 환자인지 칼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게 된다. 문학 연구자들은 이를 가리켜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 토끼 이러는 거죠. 계속해서. 작품의 모호함을 인해 그 작품이 각 부분이 다른 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추측하며 일부만 해석할 수 있을 때 이런 순환이 발생한다. 물론 작품의 의미는 개별적인 부분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오리, 토끼 그림으로 말하자면 어떤 동물로 보려 하느냐에 따라 디테일한 부분이 달리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패턴과 미묘한 주제를 파악하며 부분과 전체세를 계속 오가며 의미를 구축해야 하는 무한 루프. 계속 팽팽 도는 거죠. 에 갇힌다. 헤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셀린저의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애쓰게 된다.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계속 읽게 되기도 한다. 즉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텍스트를 더 유심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조니가 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나? 다시 들여다본다. 아닌가? 해수는 덧붙인다. 모호함 때문에 머리가 피곤해지만 더 흥미진진해진다.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 몇 번을 다시 읽어도 하나의 해석을 확립할 수 없다. 끝이 나지 않는다. 셀린저의 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해슨의 해석의 심리학을 파헤치는 실험에서 일단 프레임을 갖게 되면 모든 걸 그 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해석하는 기계, 뇌의 능력의 한계가 특히 부각하는 건 근대적 퍼즐이나 유한 게임에서처럼 어? 셀린저의 작품을 하나의 해석으로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입체적인 이엠 포스터의 입체적인 캐릭터가 마음 읽기 훈련의 도구가 된다는 주장과 만나는 거죠. 그치? 순식간에 지나가는 패턴과 미묘한 주제를 파악하며 부분간 전체를 계속 오가며 의미를 구축해야 하는 무한 루프 같은 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에서처럼 작품의 모호함으로 인해 그 작품의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추측하며 이익만 해석할 수 있을 때 모호함 때문에 머리가 피곤해지지만 더 흥미진진해지니까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탈근대 시대 예술 작품의 작동 방식이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인데도 셰익스피어가 여전히 현역인 근거이고 거의 모든 훌륭한 사상가들이 자기 글의 결론에서 시의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이 소네트의 모호함은 셰익스피어의 비범한 재능을 반영한다. 알팍한 찬양의 소네트로 보이던 작품이 시의 잠재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엄격한 운율 체계를 따라야 하는 짧은 운문도 상반되는 두 가지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오리토끼가 될 수 있다. 로맨틱한 버전에서 시인은 그대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적절한 소네트를 쓸 수 없다고 노래한다. 하지만 분노 버전에서는 깨어진 우정의 착잡한 심정을 논한다. 한쪽 해석이 더 늦게 설득 있게 느껴질지라도 독자는 다른 해석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제임스 볼드윈은 구원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그가 시인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그의 책문은 인간의 수수께끼를 역설함으로써 모든 꼬리표를 타파하고 모든 싸움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기쁨이자 주특기의 삶이다. 햄프슨이 보기에 모호함은 단순히 지적 게임을 위한 것이 아닌 시적 감흥의 원천이다.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최근 실시한 연구 결과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시험자들을 fMRI 기계 안에 눕혀놓고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파울 첼란의 시편, 릴케의 작품을 비롯해 수십 편의 시를 들려주자 그들의 몸에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뇌에서 보상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피가 쏠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시라는 형식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완결 효과, 즉 일정한 리듬과 주기를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닥칠 일을 예견하고자 하는 뇌의 성향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훌륭한 시는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고는 모호함으로 그걸 뒤집어 버린다. 완결을 거부하면서 완결을 시도해보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는 작품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통해 감정을 유발하는 전복적인 음악 구조와 일맥 상통한다. 이번 연구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시를 더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전율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익숙함은 대개 적응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자극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이지만 훌륭한 시는 이런 덫에 걸리지 않는다. 독자는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더 예민하고 예리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자면 본문의 수수께끼 같은 본질이 읽을수록 증폭된다는 것이다. 앰프슨이 설명한 두 종류의 모험 중에서 단순한 지적 게임을 위한 것, 이건 뭐예요? 근대적 퍼즐이죠. 그리고 이거는 평면적 캐릭터나 유한 게임의 차원이죠. 또 시적 감흥의 원천이 되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건 입체적 캐릭터죠. 또 무한 게임과 관련된 탈근대적 미스테리 볼 수 있어요. 시라고만 썼는데 시라고 다시는 아니에요. 훌륭한 시라고 그랬잖아요. 훌륭한 시는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고는 모험으로 그걸 뒤집어 버린다. 그리고 완결을 거부하면서 완결을 해보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는 작품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통해 감정을 유발하는 전복적 음악 구조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포스터의 입체적인 캐릭터, 그죠? 또 조라레너의 탈근대적 미스터리 또는
카셀 무한 게임을 촉발하는 훌륭한 시가 필요하다는 거. 그냥 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필자가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 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이교수의 영시강독 시리즈에서 이게 어떤 시냐? 그 모델들을 성공 모델들을 만나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서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내가 우연히 만나만 하는 거죠. 평면적인 캐릭터나 유한 게임이나 근대적 퍼즐 해설처럼 이런 것들은 익숙하면 되게 적응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자극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이지만 훌륭한 시는 이런 덫에 안 걸려요. 그리하여 독자는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더 예민하고 예리하게 반응하는 거죠. 읽을수록 증폭되는 것이 문문의 수수께끼 같은 본질인데 왜 그래요? 이는 영성 차원과 만나기 때문에. 모름지기 시인이라면 이런 시를 쓰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의 교사라면 이런 시를 쓰라고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미스테리는 경외감을 유발한다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한계 없는 게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쓸모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한계가 없는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만함을 떨쳐버릴 수, 오만할 수가 없죠. 불확실에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고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알게 된다. 통계학의 쓸모를 말할 때도 어, 모르니까 통계학을 사용하는 거죠. 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평면적 캐릭터보다 입체적 캐릭터, 유한 게임보다 무한 게임에 지금 더 주목하는 건 왜 그래요? 그거는 근대적 퍼즐보다 탈근대적 미스테리가 당대 현실을 분석하는데 더 효과적이라서 그런 거죠. 응? 왜 더 효과적이 됐냐면 예측 오류만 해결하면 정확한 정답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 다니엘 카나만의 시스템 1. 그건 뭐였어요? 그거는 근대적 경영진의 오만함의 발로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어?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통계학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 2 같은 겸손한 마음 자세가 더 힘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카너만의 행동 경제학이죠. 근데 이런 겸손함은 운명의 아모르 파티라 할 영성 세상과 맞닿아 있는 영혼의 경외심으로 표현될 수 있죠. 한격 없는 게임의 수천 년 동안 찬사를 드린 이유는 우리의 깊숙한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게임을 통해 얻는 인적 효과는 부수적인 혜택이다. 이길 방법을 찾지 못해도 계속 게임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수반되는 감정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계가 없는 게임은 어떤 감정들을 유발할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경외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심리학 교수 데커 켈트너는 과학적 관점에서 경외감을 연구해왔다. 그에 따르면 수없이 많은 상황이 경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 경외감에 사로잡혔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마야 문명의 치첸이자 유적지나 파리의 생트 샤펠 성당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셰파르나스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대파 수프도 생각나고 그가 말한 세 가지 경험엔 딱히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켈튼의 설명에 따르면 경외감을 주는 경험은 두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첫 번째 특징은 압도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함이 탑재되어 있죠. 다층적인 텍스트, 요세미티 계곡의 풍경, 향이 유난히 깊은 비누 이런 대상을 접하면 한계가 없는 느낌, 아무리 파헤쳐도 전부를 알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든다. 켈터가 말하는 두 번째 특징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 응?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절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전의 발상과 기대치를 이 새로운 경험에 맞춰서 조정해야 한다. 어떻게 읽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 시, 설명조차 시도할 수 없는 마술 트릭, 어떻게 그렸는지 알 수 없는 이 그림,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교회 건축물, 세 번째로 보는데 눈물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영화. 이보다 더 명백한 미스터리가 있을까? 일상에서라면 이런 감정은 불편하고 심지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은 뭘까?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 다른 동물들은 이럴 때 본능적으로 도망친다. 과도한 모호성과 예측 오류에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맥락과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통한다면 두려움은 감탄으로 바뀔 수 있다. 떨림이 소름이 되고 공포는 경외로 바뀐다.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하도록 세상에 대한 우리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함이 탑재돼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경외감의 원천은 영성입니다. 그렇죠? 과도한 모호성과 예측을 해서 벗어나려 하는 인간의 본능을 극복했을 때 맥락과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통한다면 두려움은 감탄으로 떨림이 소름이 되고 공포는 경외로 바뀌는 건 왜 그래요? 영성세계를 만났기 때문에. 일상세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일상에서라면 초시간과 초공간의 영성 세상에서 겪은 이런 감정은 어떻겠어요? 불편하고 심지어 무섭게 느껴질 수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처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페트너 교수와 더불어 조라레가 의문만 제기한 듯한 경외감의 원천, 육체와 더불어 인간에게 있는 영혼이 신과 연결될 잠재력이 있는 영성 세상인 게 분명한데 그 말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할근대적 미스터리의 구성 요소 세 번째는 재미입니다. 조라레의 책 지루하면 죽는다의 탈근대적 미스터리 구성 요소, 시적 상상력, 영성과 재미 중 세 번째 재미는 재미를 조심해야 되는데 근대 세계관이 추정하는 마약이나 알코올 등 육체 차원의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상 차원이나 감정 차원에 그치지 않은 영성 차원에서 비롯하는 팔근대적인 재미예요. 팔근대적 교육론의 핵심 덕목이 되어야 할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고방식, 즉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하는 경외감에서 비롯하는 재미. 최근 켈트너와 동료들은 경외감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한 바 있다. 켈트너는 한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효과는 사고방식, 즉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인간의 전두엽 주요 부분들 덕분에 타인의 이익을 의식할 수 있죠. 저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경외감을 잠깐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기심의 틀에서 벗어나 타인의 이익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뇌에서 벌어지는 이런 변화는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 우리 뇌에는 자기 연출과 개인적인 목표를 관여하는 모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예요. 기본값. 켈트너가 내게 설명해 준 바에 의하면 이 네트워크는 기본은 뭐냐면 이기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활성화되는 거. 자아의 기본값을 설정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치오 노무라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외감은 이 이기적인 네트워크를 잠재우는 거야. 인간의 본성을 잠재운다는 거죠. 시험자들에게 경외감을 유발하는 자연 풍경을 보여주자 디폴트 모드와 연관이 있는 활동의 영역이 현저하게 줄었다. 하지만 뇌가 잠잠해지진 않았다. 디폴트 모드의 활동은 줄었지만 보상 처리에 관여하는 대상 피질의 활동은 급증했다. 펠트너가 이야기한다. 이는 곧 경외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자아는 사라지고 온몸에 감탄이 번진다. 이기적인 자아가 해체되면 훨씬 더 달라진다.
그래서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왔다는 거예요. 이 먼 거리에, 먼 과거에 누구보다 먼 거리를 이동했던 인간에게 유전자 변이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따라서 D4 변이가 탐험 정신과 연관된다, 있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인간이 경외감을 느끼도록 진화한 데에는 기꺼이 광활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새로운 공간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신 그 신비로움에 마음을 움직인다. 저 멀리 어, 지평선이 손짓하는 듯 느낀다. 우리는 대부분 탐험가가 아니다. 경이로운 자연 경관과 멀리 떨어진 도시와 근교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일상에서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인간이 창조한 작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어도 경탄과 경의를 자아내는 예술을 경험하며 우리는 무한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은 우리의 먼 옛날 탐험 본능에 불을 지른다. 캐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경외감을 경험한 사람은 추상화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려운 표질에 좀 더 오래 매달렸다. 새롭고 신기한 것에 더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졌다. 이 실험 결과로 탁월한 예술과 경외감의 선순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압도적인 미지의 것들로 구성된 콘텐츠를 접할 때 강렬하고 행복한 감정으로 충만해진다. 이런 감정은 작품을 계속 탐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것은 더욱 커다란 경외감으로 이어진다. 게임은 이렇게 계속된다. 다윈 치다론을 적자 생존의 측면에서만 해석한 빅토리아 시대의 욕망 중심 사고방식이 근대 자아를 강조하니까 이기적 관점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활성화되는 자아의 기본법을 결정하는 신경기질인 자기 연출과 개인 목표에 관여하는 디폴트 네트워크, 모드 네트워크라는 이게 뭐예요?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뇌의 영역. 이거죠. 이거를, 그래서 바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기본이니까, 이거를 근대 생물학에서 중요시해 왔어요. 근대 생물학이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기심의 틀을 벗어나 타인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켈트너가 말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다윈이 다른 소리 했어요, 원래는. 인류의 원동력이 경쟁이 아닌 협력이라고 다윈의 진화를 다시 읽는 현대생물학에서는 다시 읽어요, 이거를. 그거는 경외감을 유발하는 자연 풍경을 보여주자 디폴트 네트워크 보드와 관련 있는 영역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기적인 네트워크를 잠재운다라는 등 경외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즐거울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실험 결과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럴 에러의 글에서는 본문보다 각주가 더 큰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도 경외감은 이기적인 네트워크를 잠재운다라는 문장의 각주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기본 모드를 잠재우는 또 다른 체험으로는 명상, 기도, 실루시핀과 같은 각종 환각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켈튼을 비롯한 조나 레너가 실로시빈과 같은 환각제에 의존하는 게 뭐냐면 근대적 경외감이에요, 이게. 하고 명상 기도라는 길을 찾아낸 탈근대적 경외감의 혁명적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어놨어요, 이렇게 말을. 이 명상 기도, 빔 밴더즈의 퍼펙트 데이즈의 도쿄 화장실 청소는 무라야마처럼 최고 수준의 탈근대 영성 사상가라면 경이로운 자연 경관과 멀찌감치 떨어진 도시와 근교에서 생활하면서도 정성 세상을 읽고 경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 나무를 보고 경외감을 느끼죠. 그냥 평범한 나무인데 대부분은
예술을 경험하며 무한함을 만나고 경탄과 경애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조레라가 예상합니다.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근대적 재미를 포함하지만 초월하여 영성 차원으로 진입한 탈근대적 재미의 효용성을 마음챙김 연구로 유명한 마음과학자 앨런 랭어의 일을 소개하는 이 책의 마지막 항목, 재미를 찾아내는 능력에서 검토합니다. 자신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일정하면 아까 세상도 그렇다는 착각이 근대 교육론이죠. 가만히 앉아 교사가 나열하는 정보를 암기하는 일반 교실에서의 주의 집중이 요구됐던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큼지막한 뇌가 있지만 최대한 쓰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하듯 무의식적으로 미스터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인간의 게으른 본성이 인류 멸절을 위협하는 기후재앙의 현실에서도 실수를 반복하는 마음 놓침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랭어의 말처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훨씬 미스테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식으로 마음을 놓친 상태일 때는 절대적인 것에 매달리는 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미스테리를 도외시하니까 방법 해결책은 뭐야? 그 미스테리를 인식하는 게 되어야 한다는 게 랭어의 처방이랍니다. 응? 그게 뭐냐? 매일 마음 챙김 명상. 마음 챙김의 핵심은 새로운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알아차리면 현실을 자각하는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가 말하는 마음 챙김은 현실이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바깥 세상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상태일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별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마음 챙김은 근대 교실에서의 주의 집중과 다른 차원이에요. 물론 요거 같은 것도 하면 거기 들어가지만 그 초월 명상 같은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되지만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자격증을 소유한 마음챙김 전문 치료를 찾아갈 것도 좋지만 그 필요도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현명한 사고법이나 생산력을 촉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많지만 마음챙김의 핵심은 재미를 느끼는 거. 어떻게 재미를 느꼈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한계 없는 게임으로 바꾸고 도처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죠. 무엇이든 통달하면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처럼 예측 오류만 해결하면 명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근대지 담론의 자만심으로 인해 즐거운 마음,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혁명적으로 변하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근대 과학으로 기후장애 문제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무지를 인정하는 겸허함으로 집중력을 해나가는 통달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대적 퍼즐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탈근대적 미스터리야말로, 즉 모르는 것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분과 재미를 느끼고 하고 이 에너지를 불러 넣는 것들입니다. 산문적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퍼즐이 아니라 영성 세상과 연결해 있는 시적 상상력의 도움으로 도처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것들을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미스터리 방식이 팔근대 시대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라 레러가 끊임없이 예술의 기능을 말하고 기본적 기능을 말하고 필자가 시적 상상력의 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술의 기본적 기능이다. 예술은 우리에게 미스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긴장감 넘치는 반전, 다층적인 세상, 불투명한 등장인물과 모호한 대사를 통해 예측 오류를 즐거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훈련한다. 확실한 증거를 찾는 일보다 의구심을 갖는 게 더 쓸모가 있으며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는 마음 챙김이 더 즐겁다고 일깨운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과정에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시도에 있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삶에서 미스터리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지의 영역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 안 될 부분은 남을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진실을 원하지만 사실 그런 건 없다.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부정당하고 사실은 변조되며 결국 우리는 모든 것에서 오류를 범한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리는 완벽한 진실을 원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사실이 이제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한 시대의 삶에서 미시대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긴장감 넘치는 반전과 다층적 세상, 불투명한 등장인물과 모호한 대사를 통해 예측 오류를 즐거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스테리와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주는 탈근대 예술. 즉, 기쁨의 근원이 과정에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시도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예술의 힘을 찾아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 예측 오류를 해결하여 명확한 정답을 제출해야 하는 근대 교실에서의 지루한 주의과 다르게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는 마음챙김이 더 즐겁다고 일깨우는 탈근대 교육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탈근대 교육론을 하려고 합니다. 토론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음, 또 있어요? 저는 그, 좀, 좀 헷갈리는 게, 음,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어, 그 앞에서 이제 미와 추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어, 그러니까 객관적인 미학은 음, 기대하기 어려워서 본질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어, 음, 근데 그 또 방금 조금 전에 또 이제, 어, 우리는 완벽한 진실을 원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없다고, 그런 사실이 이제, 어, 명확해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 또 나왔었거든요. 음, 근데, 음,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게, 음, 어, 사실 그 저희가 막 미술관 같은 데 가도 그 주관적으로 경험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음, 음, 근데 완벽한 진실은 아니어도 음, 어떤 진실을 찾아서 미술관을 가고 책을 읽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 그 기준이 이제 오늘 계속 얘기했던 영성이 기준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음, 이게 아직 잘, 어, 네, 그래요. 정리가 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지금 시대의 역사 의식입니다. 히스토리컬 컨시어스니스. 역사 의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근대 학문에서, 근대 학문의 나쁜 버릇이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도 시간 개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뉴턴 물리학에서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보면 물체가 힘을 주면 앞으로 가는데 이게 이동하는데 가속도가 붙는다. 라는 등의 설명.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예요? 뭐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공간, 그치? 개념만 보호되고 있습니다. 요건데 이 가속도라는 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속도가 더 붙는다, 더 가속된다. 응?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인데도 응? 시간의 흐름이 응? 고려되지 않고 있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학문은 어? 예측 오류, 어떤 하나의 어떤 하나의 예측 오류만 해결하면 완벽한 정답을 어? 완벽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험실에서 다른 모든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하나의 변수, 그지? 만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다는 y 이꼴 ax 플러스 b 라는 공식, 일자 방정식이죠. 일자 방정식에서 x만, x를 1, 2, 3으로 x 숫자로 바꾸면서 y의 값이 변하는 과정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근대 학문을 연구해온 방식이고, 그죠? 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예, 기초적인 절차이고, 이게 근대 학교에서 공부해온 방식입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이 미라는 말, 아까 미와 추를 구별하 객관적 미학 그랬잖아요. 그지? 이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으로 보면 이런
학문적인 사고방식, 이런 근대적인, 그치?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공식이 있는 거죠. 그죠? 공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치? 음. 그런데 이게 공식이 지금 있죠? 뭐예요? 패션 모델들, 몸매, 응? 딱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고 걸게 됩니다. 그렇죠?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오면 예측 오류, 그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니까, 그치? 기준에 완벽한 정답에 맞추려고 누가 그래요? 여자들이 서로서로 어머니가 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부모에 가까운 충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행위인지 다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관습대로 해오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르누아르 인상파 인상파 그림의 전성기에 가장 유명했던 르누아르의 그림들을 보면 아름다운 여성을 모델로 한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 모델들은 퉁퉁한 여성들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그 다국적 기업 이 기준을 바꾸기 전까지는 만면으로 감이라는 상당한 몸매를 가진 아들 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준, 그지? 무슨 기준이든 내가 예를 지금 몸매로 들었지만 여성의 몸매를 들었지만 기준은 언제나 바뀌고 났다는 거죠.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와 추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응? 이게 음. 하나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음, 그리고 이런 근대적인 기준이 붕괴되기 시작한 출발점이 19세기 말 모더니즘 예술운동과 20세기 초 프랑스 상징주의 보들레르 아까 얘기한 그지? 응, 보들레르 등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대적인 기준 그지? 근대적인 기준은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응? 살근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뭘 뜻해요? 이는 우리의 삶이 혼란 속에, 혼동, 혼동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응? 응? 이게 19세기 말인데 1890년이에요. 1890년에서 1920년이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 지금 2025년이니까 1990년, 100, 100, 135년 전, 그지? 130년 전. 130년 전에 이미 팔군대 시대를 예견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어디 살아요? 근대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근대 국가, 근대 학교, 근대 병원, 군대. 그지? 그 근대적인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음? 팔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같이 시작하고 있으니 응?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여성의 몸매에 관한 혼란으로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지? 음. 최근에 응? 유명 패션 회사들이 응? 흑인이나 우리 한국인을 모델로 하거나 응? 식민지배국주의에서는 상상 못하는 거죠. 식민지배국주의 근대 전성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응? 모델하거나 어, 몸매가 그 뭐라 그래? 그, 그 몸매가 풍성한 여성을 위한 패션을 개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와 추의 혼란은 뭐냐면 보들레르가 말한 미와 추 악의 꽃이잖아요. 꽃이 악의 꽃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미와 추의 구분의 혼란상은 악의 꽃이라는 시제목에서도 그죠? 시집 제목에서도 시집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요. 어? 요컨대 지금 시대에 아름다움은 어? 근대 시대 동안에 그것을 완벽한 수준이라고 어,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이러면 그 키츠에, 그지? 키츠에 낭만주 시인, 응? 강원수 대의 시인, 키츠, 객관적인 기준이 저는 완벽한 뭐지 뭐랄까 표준을 응, 여기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개성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 안 되는 거죠. 그치? 이건 설명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음. 그죠? 그래서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미술관에 우리 왜 가냐 이거야. 그죠? 그 요새 미술관에 미술관이나 어? 이 예술 경험에 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높은 수준을 반영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8군대 시대가 되었는데 그 삶의 기준이, 그지? 시스템이, 생각해봐. 그러니까 근대 국가 생각해봐요. 근대 국가와 근대 가족도 이 건재하는 등 응? 새로운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층이 응? 그 졸업, 대학 졸업, 취업, 응? 결혼, 출산의 응? 근대적인 거대 변화, 이 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물어버린 근대의 틀을 계속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친 짓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음, 삶의 길이 제공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지? 이런 난경의 상황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식인 사회가 빨간 대지대의 시스템을 어, 방법을 완벽하게 획득하여 제공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근대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인 사회가 근대적인 학문 연구 방법론에 안주하고 있기에 누구도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가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로 하길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없으니까, 그지? 다른 지식인들도 동참하기를 기대하면서 돈키호테 같은 응?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소위 전문가 집단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탈근대 시대 우리 예? 그죠? 시스템은 이를 예측하려고 노력해야 자신의 삶이 크게 방향차고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떻게 찾아요? 기존의 학문적인 군대의 시스템과 달리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어, 모색해야 어,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데리고 미술관 음악당을
하는 아주 적절한 대처법입니다. 진짜 상상력에 힘을 띄워야, 어? 이 혼란스러운, 응? 산문적인 세계관으로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밝은 내 시대에 잘 살아갈 수 있을 길을 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지금 다소 모호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론이니까, 그지?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게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AI는 추론 기계입니다. 추론이란 무엇이냐면 리즈닝. 이는 뭐예요? 근대 학문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AI가 결국 근대 학문의 방법을 다 마스터하면 근대 학문의 연구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연구자는 쓸모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회가 근대 사회가 응?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길은 당연히 추론 기계가 하지 못하는 할 수 없을 영역을 응? 참고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성, 그치? 내가 맨날 하는 이성 생각, 영역이 차원이 나타납니다. 그건 일, 물질, 응? 물질, 3 정도, 그치? 4 영성, 사고, 배, 이건 추론 기계가 아주 오랫동안 비슷하게도 할 수 없는 그냥 미술관이나 음악당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건 바로 공동 감정과 연관, 사실을 생각하는 한국인, 한국을, 한국인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진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 아주 멋있어요. 한국인들은 대단해요. 누가 설명 안 했는데 이런 복잡한 개를 모르는데, 그지? 이런 이론도 모르면서 그래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지? 한국인들은 언제나 그랬어요. 종자가 좋다고 그러나 인정이 좋다고 그러나 우리끼리 해서 말인가? 하여튼 좀 그래요.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